오늘은 바로 직전에 소개드린 슬레이트의 팟캐스트에 잠깐 등장했던 GQ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뮤지션 에리카드 카시에르와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그녀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뉴진스의 두 번째 미니 앨범에 수록된 6곡의 노래 중 4곡을 공동 작곡한 인물입니다. 재밌는 점은 그녀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이라는 점, 그리고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K-팝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뷰 곳곳에 인상적인 부분들, 잘 몰랐던 주목할 포인트들이 드러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제목은 뉴진스의 가장 인기 있는 히트곡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R&B 무기를 만나보자.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싱어송라이터 에리카드 카시에르는 보도 시점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38,600명, 유튜브 구독자 수 7,780명,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 28만 1,948명이다. 그리 눈에 띌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런 카시에르는 최근 초현실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바로 하이브의 레이블 어도어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K-팝 걸그룹 뉴진스의 작곡가로서 영입한 것이다. 그녀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뉴진스의 블록버스터급 미니 앨범인 겟업의 6곡 중 4곡을 공동 작곡했다. 에리카드 카시에르의 흥미로운 궤적은 세계화된 팝 음악의 현재를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그녀는 GQ와의 인터뷰에서 뉴진스 앨범 작곡에 참여한 경험과 다국어 팝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업을 해온 독립 아티스트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뉴진스와 같은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뉴진스는 제가 직접 만든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작업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아티스트를 위해 곡을 쓴다는 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그 곡들을 쓰면서 정말 즐거웠고 그 즐거움은 제 음악을 할 때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이 됐죠. 창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내 음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것도 없어지고요. 보통은 뉴진스 같은 유명 브랜드를 위한 작업이라 부담감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부담감은 덜하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뭐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놀아 말하겠지 라는 생각이니까요. 어떻게 뉴진스와의 작업에 참여하게 됐나요? 뉴진스 팀원 중 한 명으로부터 코펜하겐에서 세션이 있는데 거기서 뵙고 싶어요 라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제 4명의 뮤지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도 그 이메일 받았어. 뭐야? 너무 무작위적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다 같이 가보자고 결정했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대한 팝 규모에서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코펜하겐에서 세션을 가졌을까요? 정말 이상하네요. 하지만 네, 정말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흥미로웠던 건 음악이 얼마나 글로벌한지, 음악이 정말 전 세계의 언어라는 걸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온 누군가가 코펜하겐에서 여러분의 음악을 듣고 이런 모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저에게 처음 던진 질문 중 하나가 K-팝을 많이 듣나요? 였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솔직히 아니요, 아직 그 장르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좋아요. 우린 새로운 것을 원하니까요. 신선한 걸 원하거든요. 저는 오케이라고 답했죠. 다음으로 묻고 싶은 건 ASAP에 관한 것인데 ASAP baby hurry up don't 정말 느긋한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ASAP는 우리가 작업한 마지막 곡이었어요. 마지막 곡이었고 늦은 오후였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느긋한 느낌이 스며든 곡이라 생각해요. 이 곡은 우리가 그냥 이것저것 던지고 놀았던 트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곡의 테마는 바로 놀기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놀았어요. 한국인들은 가사는 이런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담아야 한다는 식의 지시를 하지 않았죠. 그냥 아무거나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빈 캔버스가 주어지면 거기에 색을 입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한 코펜하겐에서 세션을 진행하는 거라면 당연히 런던, 뉴욕, 서울에서도 세션을 진행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래가 채택될 확률은 1%일 거라 생각했죠. 흥미롭네요. 어떤 사람들은 바늘구멍 같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 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라고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냥 우리 일을 하자, 괜찮아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 저는 항상 위험 부담이 적은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뉴진스라는 곡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look at some new me switch it up move this booty bump 이 곡 역시 매우 쾌활하죠. 이 곡을 들으면 마치 밀레니엄 시대의 영국 팝이 떠오릅니다.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요. 뉴진스라는 곡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팀명을 담은 선언문 같은 노래잖아요. 네, 기억나요. 새로운 해 새로운 나, 뉴진스라는 컨셉을 생각했어요. 그때 제 친구 뮤지션인 파인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죠. 그거면 되겠다. 그리고는 바로 실행에 옮겼죠. 그리고 파인과 저는 덴마크 팝 듀오인 SOAP와 아쿠아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쿠아라고 했나요? 바비걸 같은 거요? 네네. 흥미롭네요.
이러한 형식은 거의 90년대와 2000년대 팝 음악에서나 볼 수 있는 콜 앤 리스폰스 형식이었죠. 하지만 한동안 듣지 못했던 게 바로 콜 앤 리스폰스이기도 하죠. 제겐 어릴 때 마당에서 놀던 게임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장난기 가득한 노래처럼 말이죠. 마치 놀이터에서 부르는 구호 같죠?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한 뉴진스를 위해 작곡할 때 우리는 그들이 어린 소녀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가 매우 노골적이지 않고 그들을 위한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슈퍼샤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it mine. 이 노래는 이제 일종의 밈이 된 노래입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사진 캡션 등에 이 곡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그 대사를 생각해내고 그 노래를 만들었나요? 캠프의 작곡 세션에서 공동 작곡한 첫 번째 곡이었어요. 저와 크리스티는 가사를 검토하고 말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수줍음이 많아서 학교에서 인기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순수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뉴진스는 그것을 그들만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재능 있는 팀이라 생각합니다. 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가사가 번역될 줄 알았어요. 가사는 당연히 의미가 있어야 하지만 번역될 것이기 때문에 가사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즉흥적이었어요. 어떤 가사가 나오든 저희는 그래, 그거 좋네, 가자, 뭐 이런 식이었죠. 전 세계에서 잘하셨잖아요. 그게 음악에서 언어를 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영미권 음악을 많이 들으며 자랐거든요. 하지만 덴마크로 이주했을 땐 덴마크 음악을 또 많이 듣곤 했죠.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왔기 때문에 포르투갈 음악과 카보베르데 음악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덴마크어로 글을 쓰는 것을 재발견하고 덴마크어의 다양한 소리와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지, 다른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특히 한국어의 경우 영어와 너무 잘 어우러져서 어떤 면에선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마법 같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언어가 섞일수록 음악에 더 많은 색채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뉴진스의 노래에서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을 때도 한국어는 마치 악기처럼 느껴지죠. 관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30대 뉴진스 소녀들을 위해 작곡을 하셨는데요. 어린 소녀들을 위한 곡이고 주제가 너무 성숙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신 것만 봐도 어린 소녀들을 배려하는 것 같네요. 물론이죠.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젊은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심지어 최근엔 저스틴 비버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신인 아티스트들을 위한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금일 내용과는 관계없지만 요즘 피프티 사태 덕분에 저작권 관계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뉴진스의 슈퍼샤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 참여한 게 권리관계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명확한 권리관계와 그에 따르는 정확한 저작권 수입 배분은 K-팝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뭐 그 자체가 지극히 당연한 당위적인 것일 뿐 아니라 뉴진스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듯 이제 K-팝은 전 세계 인재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작권을 빼가는 곳에 인재들이 몰려들까요? 똑같이 빌보드에 올랐지만 누구는 이러한 K-팝에 대한 해외 인재풀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누구는 악영향을 미쳤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